사람 경계 경보가 가득한 세상. 그래도 좋은 사람 참 많다고 알려왔습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이 만난, 그리고 제가 만난 참 좋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실제 이야기고 가능하면 실명을 썼습니다.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그래도 내가 닿을 섬 하나, 그것은 사람입니다. 바람 부는 세상을 걸어가다가 지친 마음을 기댈 언덕, 역시 사람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나를 나아가게 하는 힘도 결국 사람입니다. 참 좋은 당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은 나무생각에서 출간한 송정림 작가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아들 또한 고시에 멋지게 통과해 법관의 대를 이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명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법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법 공부가 싫었습니다.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으나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 못마땅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 따위로 살라고 공부를 시켰나? 야망 없이 살아가는 사내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상대는 자연히
며느리가 했고 집안의 대소사도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꼬장꼬장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어느 날 의사가 가족을 불러 통보했습니다. 며칠 안 남은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임종의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 가족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병실을 지키기로 한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혼자 아버님한테 가. 싫어. 당신도 같이 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 아내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고 할 수 없이 아들 혼자 아버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만 한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언제였었는지 아득해서, 너무나 아득해서 아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링거를 만나라 퉁퉁 부은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손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무너진 툭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언제인지 아득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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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터지자 자꾸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러나 마음속 깊이 잠복돼 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제야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잡아당겨 아버지 손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뜻을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화해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울음이 터진 남편의 등을 안고 아내가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아버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랑스러우실 거야.
매일 그리운 사람이 있기에. 고향인 제주도에 어머니를 뵈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길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버스는 체인을 감고 느릿느릿 한라산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위험한 고비도 몇 번 넘겨야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라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기 좀 세워줘. 기사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가시게요? 하루 좀 걸러도 되잖아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몇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 할아버지를 아는 듯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휴,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오늘은 좀 쉬세요. 눈이 더 내리면 어떻게 집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할아버지는 버스를 어서 세우라고 종용했습니다. 기사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아버지는 눈이 수북히 쌓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폭설이 내리는 날에 산 중턱에 내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휴, 오늘쯤 안 가도 할머니가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텐데. 아주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말하자 기사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말도 마세요. 지난번에 태풍 불던 날이 있죠? 그때 지붕 다 날아가고 나무뿌리 다 뽑히던 날이요. 그날도 저 할아버지 딱 혼자 이 버스에 타더니 바로 여기서 내리셨어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서귀포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안의 화제는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할머니의 무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움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휴식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만날 수 있는 그리움이지만 그리움은 만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길수록 아름다워지지만 그리움은 깊을수록 슬퍼집니다. 할아버지의 그리움은 슬픔입니다. 누구의 발자국도 닿은 적 없는 하얀 눈밭에 할아버지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이 마치 천상으로 가는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산수 앞에 다다라 어떤 인사를 건넬까요? 여보, 임자, 나왔어.
좀 춥지? 야단 좀 치지 마. 집에 있으면 더 괴로우니까 왔지. 임자를 하루라도 안 보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 왔지.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더 펑펑 쏟아지는데 폭설 속으로 사라진 할아버지의 걱정으로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우리 걱정을 달래듯 기사가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태우고 갈 테니 걱정들 마세요. 마음이 깜깜해지면 언제나 등불을 환하게 켜주던 그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 울고 싶을 때 다정하게 손 내밀어줄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사실, 참 두렵고 슬픈 사실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분명히 인생의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사랑의 끝은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도무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가슴 속에서는 절대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사람보다 사랑하고 아픈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늘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후에도 결코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할아버지도 하늘로 가셨어도 여전히 그런 사랑을 받는 할머니도 모두 부러웠습니다. 혹 하나 더 붙이고 왔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전략하며 모은 돈을 남편 친구가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우, 속상해. 경지는 아이들 학교 등록금도 내야 해서 애가 탔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의 사정이 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식구들,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대. 나까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 집도 다 날렸나 봐. 남편과 절친한 그가 힘들게 되었다는 말에 경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친구가 원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못 받으면 내가 가서 받아야겠어. 그게 어떤 돈이야? 콩나물값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우리 아이들 학교 등록금 낼 돈도 빠듯해.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남편이 말렸지만 다음 날 경지는 기어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경지는 남편 친구가 이사한 집을 어렵게 알아내 찾아가 보았습니다.
초라한 그 집 너머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진이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 친구의 아내가 동네 꼬마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중고 피아노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경진의 기억 속에 있는 그녀는 사람들을 늘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피아노 교습을 끝낸 그녀가 찾아온 경진을 놀란 얼굴로 보았습니다. 경진은 그 집의 상황이 남편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들이며 가구들까지 빚쟁이한테 다 빼앗겼지만 낡은 피아노 한 대는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피아노로 동네 꼬마를 몇 명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진 빚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빨리 갚겠다고는 약속 못 드리겠지만 꼭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저희 집 주소예요. 사정상 휴대전화도 정지시켰지만 연락이 안 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도망은 가지 않습니다. 경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휴, 그 낡은 피아노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마침 악기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경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한 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악기점 사장이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하고 묻자 경진은 아까 받은 주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집에 돌아온 경진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돈 받아왔어? 경진이 남편에게 활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내. 남편이 영수증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거 뭐야? 피아노는 왜 샀어? 묻지 말고 활부나 갚아. 아유, 난 몰라. 혹대러 갔다가 혹 붙이고 왔는데 왜 마음은 가벼워진 것인지 경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